자, 그래서 이 법 43조 제3항에 있어서는 소장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 그래서 이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모든 대상자와 편지 수수할 때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편지 수수에도 당연히 금지 물품 확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적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금지 물품 확인해야 한다가 아니죠. 확인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행령 65조 편지 내용물의 확인이죠. 그래서 이 편지 내용물의 확인 보면은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는 경우에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자, 과거에는 이 수용자가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 때 교정시설 안에서 이제 밖으로 이 편지를 보내려고 했을 때 봉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봉함하지 않고 교정시설에 제출한다가 원칙이었어. 자, 그런데 이제는 원칙적으로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봉함하여 어떤 그 우체국의 우편함에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야. 교정시설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교정시설 내에 어떤 우편함이 이렇게 별도로 설치할 수가 없어요. 보안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수용자는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지를 봉함하여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하지 우편함에 제출한다가 아니라는 것. 우체국이나 우편함에 집어넣는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정시설에 제출한다. 자,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다만 소장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43조 3항에 따른 금지 물품을 확인해야 할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자, 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바로 이 금지 물품 확인이죠. 확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편지 내용 검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점까지도 주의하도록 해라. 이런 것들도 이제 아직까지는 기출문제로 출제되지 않았지만 7급 뿐만 아니라 9급에서도 변별력 차원에서도 이제 수준 높은 이런 내용의 문제까지 출제가 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승진시험 문제에서는 앞으로 곧바로 출제될 내용이죠. 그래서 그 점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하여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지 내용 검열을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가 아니다 하는 거. 내용 검열을 위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목적까지도 좀 알아둘 필요 있죠. 그러니까 편지 내용물의 확인이지 편지 내용의 확인이 아니야. 내용물. 편지 봉투 안에 또는 편지지 사이에 어떤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내용물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뭐 이 규정 볼 때 내가 이제 그 군대 생활 했을 때가 이제 1984년도부터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했는데, 내가 이제 그 최전방 21사단 그 백두산 부대 근무할 때 그때만 하더라도 군대 내에서도 편지가 보낼 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도록 했었어요. 자, 그러니까 뭐 사생활의 어떤 그 비밀과 자유 이런 것이 군대 생활 할 때에도 본향이 되질 않았었죠. 그건 당연히 이제 헌법 소원이 그 제기됐다든가 하게 되면 위헌 결정이 나올 사항이었지만, 그때는 이제 뭐 군사 정권 시절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어떻게 뭐 손써볼 겨를이 없었어요. 그런 분위기였고 또. 자, 아무튼 이 금지 물품 확인을 위해서든지 애외적으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제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지, 교정시설에서도 원칙적으로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애외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자.
자, 다음 강목에 이런 것이 이제 그 목으로 읽는 거예요. 자, 여기도 이제 그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품격 있는 그런 거 교도관님들이 되실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정확하게 교양으로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이걸 그 읽을 때 이제 시행령 제 65조 제 1항 동그라미가 1항으로 읽죠. 그 다음에 이 아라비아 숫자 이것은 제 몇 호예요. 그러니까 제 65조 제 1항 제 1호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 밑에 그 단위가 이 목이죠. 목. 그래서 호 그 다음에 가목 나목 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시행령 제 65조 1항 제 1호 가목을 보면 법 104조 1항에 따른 뒤에 이제 법 104조 1항 안전과 질서와 관련해서 이제 뒤에 아주 그 사고를 많이 칠 놈들 이런 놈들은 아주 엄중하게 엄격하게 이제 이 감시 감독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엄중관리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엄중관리 대상자 사고칠 우려가 아주 높은 놈들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그 유형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 시험에 그 출제 잘 내는 내용이요. 엄중관리 대상자에는 마약류 사범 그리고 조직폭력 사범하고 관심 대상 수용자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엄중관리 대상자에는 마약류 수용자 조직폭력 수용자, 관심 대상 수용자 세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은 시험에도 아주 그 출제가 자주 될 내용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도 관련된 내용 나오면 계속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복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엄중관리 대상자에 속하는 마약류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이나 관심 대상 수용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지를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 엄중관리 대상자라고 할지라도 변호인에게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경우에는 내용 검열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내용 검열을 할 수 있는 것은 뭐였어요? 바로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내용 검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용물 확인을 위해서도 이렇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는 것이지만은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제출하게 되면은 편지 내용도 이렇게 쉽게 파악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 외에 일반인에게 엄중관리 대상자가 편지를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변호인에게 엄중관리 대상자가 변호인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애 없이 봉함한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게 해야 한다 하는 거. 자,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제1항 제1호 나목을 보면은 처우 등급이 중경비 시설 수용 대상자인 경우 그래서 이제 그 경비와 관련해서는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해가지고 그 경비는 이제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듯이 경비 처우급에 해당할 수도 있고 그 경비 그게 되면 경비 등급에 해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경비 등급과 관련해서 이 교정 시설을 경북 북부 제2교도소처럼 아주 그 살벌한 그런 그 수용자들 을 수용하기 위해서 감시 감독 관리를 매우 엄격하도록 하는 그런 가장 엄격한 그런 거 교정 시설을 중경비 시설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가 일반 경비 시설 그리고 완화 경비 시설 개방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경비 초급이나 이런 거 이 경비 등급에 따른 교정시설 구분할 때 이제 암기법은 똑같아요. 중일간 경비는 완화 개방이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가장 엄격하게 이제 그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수용자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 시설인 중경비 시설 수용 대상 수형자인 경우 미결 수용자는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중경비 시설 수용 대상 수형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지물 확인을 위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여기서도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 거기에다가 이제 뭐 숨겨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 중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는 경우가 아니라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용자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별표 해가지고 별표 하나 하세요. 그래서 이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하면 X라는 것.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만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제3호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 제3호가 적용되지 않고 2호에 의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고,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다른 수용자에게 편지를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징벌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에 있는 그 수용자에게 편지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도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주의할 것은 뭐예요? 여기서도 별표하면서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집행 중인 수용자가 다른 사람에게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다른 사람은 외부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규율 위반으로 수용 중인 수용자가 편지 보내려고 하는 경우에는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체 법령거 조문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이 접견과 편지 수수와 관련된 그 규정들이에요. 그래서 접견과 편지 관련 그 규정들, 이것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반복하면서 잘 숙지를 해나가도록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출제했을 때 가장 난도 높은 문항이 될 거예요. 그래서 킬러 문항으로 이제 그 출제자가 출제하려고 했을 때 접견과 편지 수수와 관련된 그런 그 법령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 킬러 선지까지도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해놓게 되면은 이 교정학 개론이나 교정학은 아주 자신 있는 그 전략 과목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년 시험에서 뭐 무조건 90점에서 100점 득점하면서 아주 그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정직에 있어서는 단순히 그냥 커트라인 근처에서 이렇게 합격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여유 있게 합격하게 되면 어때요? 자기가 희망하는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이 돼요. 그런데 아주 그 낮은 성적으로 이렇게 합격하게 되면은 뭐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데 가가지고 이제 이 자기 희망하는 그런 거 교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고 연고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거 이 교정 시설에서 이렇게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 한 달에 최소한 80에서 100만 원이 더 소모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교정직 합격하려면은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하게 되면은 현실적으로도 뭐 1년에 1000만 원 이상 그 전략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무 스트레스도 훨씬 적게 받고 하겠죠. 자, 그래서 기왕 해야 할 것 치열하게 미친 듯이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을 끝내도록 하자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나하고 함께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나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반드시 그런 넉넉한 보상이 주어지게 될 거니까 즐겁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나가도록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2항 보면 소장은 수용자에게 온 편지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개봉하여도 보내온 편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제1항에 있어서는 보내려고 하는 그 편지, 수용자가 보내려고 하는 편지에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보내온 편지는 당연히 봉함해가지고 이제 보내올 거니까 금지 물품이 들어있는지 개봉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듯이 앞으로 시험 선지에서 있다를 없다로 바꾸는 말장난 함정은 자주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선지 있으면은 바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4개 선지에서 다음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런 거 문제인데 4개 선지를 쭉 읽었을 때 어떤 명확하게 어떤 거 틀린 선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든가 했을 때는 이제 있다 없다가 들어있는 그 선지라든가 아니면 숫자가 들어있는 선지라든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소장, 교도관, 지방교정청장 이런 주체가 들어있는 선지 있다면은 주로 그 선지가 틀린 정답 선지가 된다. 이런 것들도 항상 좀 연습해 나갈 필요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장 들어갔을 때 제 아무리 이제 그 수석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그 실력을 구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100% 이렇게 명확하게 이 내용이 구분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랬을 때도 이제 이 문제 푸는 요령 이런 것들도 계속 좀 훈련해 나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명확하게 뭐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답은 쉽게 바로바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시험 준비는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적게 알면서도 정답을 쉽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어서 법 제 43조 제4항 보도록 하자고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그래서 현행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대해서 무검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뭐 과거에는 검열해야 한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지금 현행법과 다른 과거의 내용으로 이렇게 출제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주의하도록 했어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해야 한다. X. 검열받지 아니한다. 즉 무검열이 원칙이다 하는 거. 다만 검열해야 할 그 사유로는 첫째,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히 검열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이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을 때와 관련해서 미결 수용자가 변호인에게 보내는 그 편지인데 변호인과 주고받는 편지인데 상대방이 변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 한해서는 변호인과 수용자 간의 편지 수수에 대해서도 검열할 수 있도록 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그렇듯이 근본적으로 편지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은 당연히 누구인가를 검열해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편지의 그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을 검열받는다 하는 건. 그 다음에 당연히 뭐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편지 검열 결정이 있다 하게 되면은 검열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 3호 보면은 수용자에 대해서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는 그런 편지인 경우, 그리고 같이 어떤 이 탈옥을 이렇게 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를 전제한 거죠. 그래서 시한질서에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편지의 내용을 검열해야 한다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죠. 자, 여기서는 이 부분은 형광펜으로 밑줄 쫙 하도록 하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일 때지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 보내는 경우의 내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행령 66조 별표 3개 하세요. 별표 3개.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뭐다? 이 수용자와 수용자 사이의 편지 내용 검열 근거 규정이지 수용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 주고받을 때 검열 근거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 소장님께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사유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검열해야 한다가 아니죠. 그래서 필요적 검열이
규정이 아니라 의무적 검열 규정으로 시행령 66조는 규정하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가 아니라 바로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한해서만 그 내용 검열할 수 있는 사유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출제한다면은 이 다른 사람과로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해라. 자, 그래서 마약류 사범, 엄중 관리 대상자라고 그랬죠. 마약류 사범, 조직폭력 사범, 관심 대상 수용자. 그 경우 관심 대상 사병 이런 거 용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좀 부정적인 그런 거 용어로서 이 인권 침해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용어를 쓰고 있지 않죠. 관심 대상 사병이란 그 용어는 그렇지만은 이 교정 관련 법령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심 대상 수용자라는 그 용어가 현재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류 사범이나 조직폭력 사범, 관심 대상 수용자 등 엄중 관리 대상자가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편지를 주고받는 수용자가 역시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 그러니까 같은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때에는 편지와 관련해서 가장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중관리 대상자가 아닐지라도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 검열할 수 있다.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끼리 편지 주고받을 때는 권리로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의 허가를 받아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교정시설에 있는 수용자가 편지 주고받을 때는 이 봉함하지 않은 상태로 편지를 제출하게 할 수도 있다 했었죠. 그 다음에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거나 징벌 중일 때 다른 사람과 편지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 이렇게 함정으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하는 거야. 규율 위반으로 조사 중이나 집행 중인 때에도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이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특히 이제 이 사호 같은 경우도 같은 형태로 함정 유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 다른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는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이지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때에 그 내용을 검열할 수 있다가 아니다 하는 거. 범죄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아주 중대한 사유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과 편지 주고받을 때는 검열 사유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이항 수용자 간에 역시 수용자와 수용자 간 편지 수수할 때 근거 규정이지 외부에 있는 사람과 편지 수수할 때 규정이 아니에요. 수용자 간에 오가는 편지에 대한 제1항의 검열은 편지를 보내는 교정시설에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받는 교정시설에서 한다 하는 것은 기출문제로도 출제됐고 앞으로도 출제가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보내는 교정시설에서 검열한다가 아니죠.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편지를 받는 교정시설에서도 검열할 수 있다 하는 거. 사망 소장님께서는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가 43조 사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봉하여 검열할 수도 있다 하는 거. 금지물품 확인을 위해서도 개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개봉하여 내용을 검열할 수도 있다. 여기서 검열이라고 했잖아요. 이 내용물 확인이 아니라 그래서 그 점을 좀 이해하도록 편지 내용 확인을 위해서도 개봉할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장은 사망에 따라서 검열한 결과 편지의 내용이 43조 5항의 발신 또는 수신 금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은 발신 편지는 당연히 봉함을 해가지고 발송해 줘야죠. 그렇지만은 수용자에게 날라온 편지인 경우에 이미 뜯어봤는데 이제 뭐 뜯어보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봉함해 가지고 가장해서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겠지 그것은. 그래서 수신 편지 받는 편지 그 경우에는 이렇게 개봉한 상태에서 수용자에게 건네준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당연히 호치케스로 한번 뚝 눌러갖고 이렇게 건네주겠죠. 자, 그래서 사항에서는 좀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이것은 이제 그냥 통합해가지고
이 받는 편지와 발신 편지와 수신 편지 모두 봉함한 후에 발송 또는 건네준다. 이렇게 하면은 함정이라는 거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5항 소장은 편지의 내용을 검열했을 때는 그 사실을 해당 수용자에게 밑줄 긋도록 하세요. 해당 수용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한다는 거지, 해당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알려줘야 한다. 이렇게 함정 유도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수용자에게. 자, 이것도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해당 수용자와 상대방에게 X 이렇게 해놓는 것도 좋죠. 자, 그래서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소장, 금지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편지 내용 검열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내용 검열하고 금지물품 확인, 이것은 명확하게 구분해 놓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자, 법 제5항 소장은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 이제 금지물품 확인 또는 내용 검열한 결과, 이렇게 이제 해석해가지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이제 그런 수준 됐죠. 자, 용어만 딱 보더라도, 이것은 내용 검열이 아니라 금지물품 확인이구나. 그리고 이 검열, 이것은 금지물품 확인이 아니라 내용 검열이구나. 이렇게 딱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물품이 들어있거나, 편지 내용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발신, 수신, 이것은 의무적 금지지 금지하여야 한다가 아니에요. 자, 그 점도 주의하면서 암호, 기타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을 때는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특수문자로 작성되었을 때는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여야 한다가 아니라는 거. 그 점 주의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을 우려가 있는 때에도 발신, 수신을 금지할 수 있고, 형사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당연히 발신, 수신 금지할 수 있고요. 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명백한 거짓 사실이죠. 자, 여기서는 이 특별히 이제 수식어가 두 개 붙어 있어요. 명백한하고 거짓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에 이렇게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와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명백 현존의 원리가 적용된다. 이렇게 이제 전문 용어로 해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가능성이 있을 때, 우려가 있을 때 가지고는 안 되죠. 현존해야죠. 현재 그런 위험이 존재해야 돼. 그리고 애매한 내용이 이거로 의심돼서는 안 되죠. 명백해야 돼.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을 운영해거나요, 명백한, 애매한 모호한 그런 정도가 아니야. 명백한 거죠. 명백하게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지, 거짓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때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현존이야. 있는 때, 우려가 있는 때, 위험이 있는 때가 아니죠. 있는 때, 현재 존재하는 때야. 그래서 명백 현존의 위험의 법리가 적용되는 사항이죠. 이게 편지 주고받는 거, 이것도 일종의 언론 출판과 관련된 기본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4호, 이것은 별표 2개 해가지고 확실하게 그 내용을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자, 여기서는 우려가 있는 때만 가지고도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죠.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수용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도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속해서 우려가 있는 때가 나오기 때문에 그 해당 사유를 제4호에 있어서는 우려가 있는 때로 바꾼다든지, 명백한이나 거짓, 이 단어를 빠뜨려 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 가능성이 많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항상 주의하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당연한 내용이죠. 제43조 제6항 소장은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한다는 신속 발송
의무 규정을 두고 있죠. 그 다음에 제7항 소장은 발신 또는 수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자, 발신, 수신, 언론 출판의 자유 기본권을 지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한 그 사유가 위법이 아닌지 이런 것을 좀 심사 받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발신, 수신 금지시키는 경우에는 발신, 수신 금지 사유에 대해서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로 판단이 된다 해가지고 구체적인 그 사유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해가지고 그 사유를 그냥 서면으로 작성해서 보관해야 된다, 관리하고. 그리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에, 수용자가 그 상대방에게 알린 후가 아니야,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에 교정시설에 보관한다가 원칙이지 폐기한다가 원칙이 아니다 하는 점을 주의하고, 그래서 이제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폐기한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도 주의할 사항이에요. 그리고 또 원칙적으로 이제 그 보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는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폐기 원칙과 이 보관 원칙을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자, 이것도 이제 반복할 필요가 없죠. 전 시간에도 했듯이 접견, 편지, 수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전화통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로 영어로 정한다. 이렇게 딱 기억했으니까 이런 것은 일일이 암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야. 그렇게 딱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으로 시행령 그 규정까지 보도록 하자고요. 자, 시행령 67조 보면은 소장은 법원, 경찰, 관서 그 밖에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 자,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니까 금지 물품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없고 어떤 잘못된 내용이 거기에 기재되어 있을 가능성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왜 이렇게 이 공공기관에서,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에 대해서까지 열람한 후에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하냐 하는 거예요. 위조 변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도 출제가 잘 되는 내용이니까 별표 2개 하세요.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문서일지라도 열람한 후에 본인에게 전달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위조 변조를 막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주의하고. 68조 대서.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근무할 때 계속해서 그 수용자가 이거 좀 대신해서 좀 편지를 좀 써주세요 막 이렇게 귀찮게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법령에서는 소장은 수용자가 편지, 소송 서류 그 밖에 문서를 스스로 작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스스로 이제 작성할 수 없어서 손이 다쳤다든가 문맹이라든가 이래가지고 그 문서를 작성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리고 그 사유로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이걸 대서를 풀이한 말이잖아요. 대신 써달라. 이거 대서니까 대신 쓰는 것이 대서니까요. 대신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도관님께서는 교도관님께 대신 쓰게 할 수 있다지 의무적으로 이렇게 쓰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 괴롭히기 위해서도 이제 계속 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 막 대신 써달라고 요청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놈들이 분명히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 1000명 중에 한두 명은 있을 수밖에 없죠. 요즘 그 매스컴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 2년 그 초등 교사가 오죽 악성 그런 그 민원에 시달렸으면 그 꽃다운 그 희망찬 그 나이에 그런 그 어려운 결정을 했겠어요. 꼭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을 그 염두에 두면서 우리 법령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대신 쓰게 해야 한다가 아니라 교도관이 대신 쓰게 할 수 있다. 의무적 규정이라는 거 이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69조 편지 등급 발송 비용의 부담, 수용자의 편지, 소송서류 그 밖에 문서를 보내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수용자가 부담한다가 원칙이지 국가 예산으로 교정기관에서 부담한다가 원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편지 발송 비용 우편요금,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수용자 부담 원칙이다. 자, 앞으로도 이 수용자 부담 원칙인지 국가 부담 원칙인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종전고 출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 뒤에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은 이제 이
맨 마지막 단계 통영 모의고사 단계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이 비용 부담 원칙 이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자, 그래서 별표 2개 하세요. 수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소장은 이제 수용자가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해당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예요. 그렇지. 교정 성적이 우수한 경우 이것은 이제 뒤에 전화 통화에 있어서 요금 부담의 예외 사유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에 그런 비용 부담 예외 사유하고 헷갈리도록 문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지금 이 편지 수수는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정 성적의 우수성 이런 걸로 이렇게 차별을 둔다든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전화 통화는 권리가 아니라 특별히 소장님께서 허가할 수 있는 사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정 성적 등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해도 문제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그 점까지 주의하도록 해라. 그리고 관련 판례도 한번 읽으면서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